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부진이 지속되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는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어제까지 닷새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종합대책으로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석탄 화력 발전소 출력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가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은 갤럭시 S 시리즈 탄생 10년이 되는 내년 초 선보일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선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둔화라고 언급을 했죠. 네, KDI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됐다고 봤는데요. 개선 추세 문구를 3개월째 넣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지난달 수출은 22.7%나 증가했지만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달보다 낮은 마이너스 1.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선박과 무선 통신기기는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는데요. 지난 9월 기계류는 전달에 이어 19.6%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됐고 운송장비 또한 18.4%나 감소했습니다. 건설기성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특히 건축부문과 토목부문 모두 부진했고 전달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는 어땠습니까? 네, 소매 판매액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전반적인 소비 개선 흐름도 완만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소매 판매액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전달에 비해 크게 축소됐습니다. 승용차의 부진으로 전달에 비해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됐지만 추석 이동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소매 판매의 개선 흐름은 점진적으로 완만해지는 모습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상현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았고 공화당은 상원의 의원 의석수를 전보다 더 늘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보도국입니다. 네,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를 했죠. 예, 아직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나온 건 아닌데요. 거의 좀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NN 보도를 보면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11시 현재 민주당이 하원에서 222석을 확정을 했고요. 이게 과반석이 218석인데 이걸 이제 넘어선 겁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200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230석까지 확보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1석을 확정을 지어서 과반을 유지를 했고요. 민주당은 46석에 그쳤습니다. MBC 등 주요 언론들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54석까지 의석수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민주당의 하원 승리라는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장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유지해왔던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들이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공화당이 상원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경제 호황이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사실상 완전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기업 실적 또 개인 소득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20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 의원이 탄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 명은 당선이 확정됐고요. 잘하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창준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첫 한인 출신 연방하원 의원 당선자는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영김 후보인데요. 51%가 넘는 득표를 해서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인데요. 지금 거의 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거 막판 앤디 김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앤디 김 의원이 세 번째 한인 출신 연방 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겨울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이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강화된 대책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어제 수도권에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상황에 준해서 대응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현행 비상저감 조치는 노후 경유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되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2부제가 공무원은 의무, 민간에는 권고 수준이었는데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도 이 비상저감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다음 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면 전날부터 수도권 공공부문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예비 저감 조치도 실시됩니다. 네,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내용들은 미세먼지가 심해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인데 평소에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크게는 클린 디젤이 공식 폐기됩니다. 경유차 중 공해가 적은 것으로 인정받은 차량에 대해 주차료나 통행료 등을 할인해주던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아예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이 삭제됩니다. 또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폐차 보조금을 현행 최대 165만 원에 추가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30년까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와 저감 사업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여야가 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간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 의장과 수석 원내부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 내용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탄력 근로제를 놓고 여야가 주장하는 기준 단위가 달랐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 모두 산업 현장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단위 기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했지만 현재로서는 여당이 주장해온 6개월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판하는 양대 노총을 의식해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당안과 다른 안을 낼 수도 없는 처지란 점에서 6개월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이익 달성 시에 이익을 분배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는 반발 움직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재계가 잇따라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것이 반시장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경련 부회장을 맡고 있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위협한다며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경영 성과를 수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요. 일부에서는 협력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총과 대한상인은 곧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는 대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상경계열 교수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6%가 시장경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혁신과 이윤 추구에 대한 유인이 약화된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양극화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협력이익 공유제를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한경영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은 5곳 중 1곳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일부 중소기업의 편익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밤사이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했죠. 네, 삼성전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히는 실행 가능한 폴더블 폰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란 예상 제품을 공개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공개한 폴더블 폰의 크기는 접으면 4.6인치, 펼쳤을 때는 7.3인치입니다. 화면 2개가 양옆으로 붙어 있으며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인데요. 현장에서 작동 시연은 없었지만 소개 영상으로도 폴더블 폰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점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기본 성능이나 출시 일정 등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도 폴더블 폰이 공개된 적이 있던데 이렇게 출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스마트폰 화면은 점점 커지는 추세였습니다. 동영상 활용이 높아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만큼 크기도 커져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은 기능과 편의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평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모델인 만큼 그동안 정체 상태에 빠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국내외 렌털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2018년 코리아 렌털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렌털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경기도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2018 코리아 렌털쇼에는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렌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정수기와 자동차,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디퓨저와 수족관 등 이색 렌털 제품들도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도 렌털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시너지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사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번에 좀 오늘 행사는 좀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헬스케어 토탈 브랜드로서 건강을 디자인하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람보르기니사와 협력한 람보르기니 안마의자, 일명 LBF 750 그런 제품과 세계 최초로 브레인 마사지가 되는 안마의자들이 탑재되어 있는 안마의자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 라텍스 이태리 브랜드랑 침대, 그리고 직수형 정수기가 되어 있는 W 정수기,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사실 근데 이런 렌털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조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렌탈의 장점인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렌탈 업체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대하는 바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조금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이나 특전 같은 것 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시불 구매할 때는 11% 할인도 되고요. 그리고 렌탈로 했을 경우에는 3회차 면제도 되고, 또한 다양한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직접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면 아마 좋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업체별 부스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0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 행사도 마련되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렌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사는 이곳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오는 11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새로운 정보도 얻고 평소에 사용하고 싶었던 렌털 서비스들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SBS CNBC 박규환입니다. 내년 1월 설립되는 우리 금융지주의 회장 선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방금 전 끝났습니다. 신설 지주사 회장으로는 손태승 현 행장이 확정됐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우리은행입니다. 네, 이사회는 끝났죠.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우리은행 지배구조와 회장 선출을 논의하는 이사회가 1시간 전쯤이 11시에 끝이 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우리은행이 잠시 뒤인 오후 1시에 할 예정인데요. 이사회에 참석한 복수의 사회이사들한테 결과를 물어보니까 손태승 행장이 1년 동안 금융지주사 회장을 겸직하는 안건이 최종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부 측 이사회 멤버인 예금보험공사 비상임 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장 행장 1년 겸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손태승 행장이 우리 금융지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이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회장 행장 겸직이냐 분리냐라고 하는 지배구조 문제가 한시적인 겸직으로 결정이 된 건데요. 신설 지주사인데다 은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서 행장이 지주를 이끄는 게 경영 안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 복수의 사회이사들에 따르면 손태승 행장은 내년 주총인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동안 지주회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손태승 행장은 오는 23일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결정이 되고 다음 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경찰이 오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어제 체포된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 행각 강요 등의 협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기 카카오 매출은 5,99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5% 감소했습니다. 카카오톡 광고 등 기존 사업 매출이 늘었지만 카카오페이 지급 수수료 증가 등 신사업 지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없을 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대비한 돈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현재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수년 내에 바닥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후에 다시 돌려받아야 할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이제 국민연금 관련 이슈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보험료를 내는 기간 보통 한 30-40년 정도 되죠. 이 기간 동안 이제 평균 생애 소득 대비 은퇴한 이후에 매달 받는 국민연금의 지급 비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 1988년도 도입될 당시에는 내는 소득의 3%만 내세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 70%까지 보장합니다. 이 얘기는 이 생애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당시 기준으로 하면 70만 원까지 매달 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번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내는 보험료는 9%, 소득 대체율은 현재는 45%지만 이게 오는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28년 이후에 받는 분들은 매달 국민연금이 4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니까 이 소득 대체율을 더 늘리거나 혹은 줄이고 대신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안이 4가지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이걸 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뜨악 이게 다 뭐지? 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바로 보험료를 내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안이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되 보험료도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리겠다라는 안이고요. 두 번째가 이 소득 대체율은 현재 45%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당초 계획대로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최고 15%까지 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이거는 고갈 시기 연장을 초점에 둔 이런 방안이고 네 번째 안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합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이 소득 대체율 40%까지 낮추되 기초연금은 지금 현재 월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 4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이 네 가지 안의 공통점이 바로 내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 이대로는 기금이 고갈되니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뭐 국민들 대다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인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걸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 개편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습니다. 이전 정권도 못했던 사안입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민심이 동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세금을 깎아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이렇게 올리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그동안 정부는 그나마 이제 5년마다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개편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제 지금 이전 정권보다는 그나마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공론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우리 후세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만큼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에 대해서 이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데 다른 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연금에 이제 정부안에 대해서 퇴짜를 놓은 문 대통령의 의중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말 이해는 갑니다. 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현재 45%인 대체율을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자라는 건데, 근데 지금 받는 국민연금이 월 평균 4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들 용돈 주기도 좀 버겁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커요. 아니 조금 내고 더 많이 받는 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개편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2060년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2057년, 3, 4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 이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후세의 이제 부담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만큼 당초 정부의 이제 개편안 발표 시기가 이제 다음 주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미뤄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참 지금 당장 더 내는 건 부담스럽고 또 후세에 또 부담을 안기자니 그것 또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당장 국민연금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달 말에 공개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이거는 지금 수정이 확실시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달 10월까지가 국민연금 정부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워낙에 반대의 여론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이 의견을 반영해오자 제출 시기를 이번 달로 한 달 연기한 겁니다. 근데 이 연기가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이제 복지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근데 만에 하나 연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이 2019년이에요. 2020년이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의 성격상 총선 앞두고는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 인상을 처리한 적이 어렵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색깔을 빼고 국민연금 개편의 당위성만을 놓고 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든 좀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중간선거가 예상대로 결론이 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고요. 코스피 2100선, 코스닥 692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2,500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우선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할 폴더블 스마트폰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상승세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홀로 684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로 디스플레이 적용되는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입니다. SKC 코오롱과 호오롱 인더 등이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 삼본 정밀정자 같은 경우에는 35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